말단 병사의 전설 제62장 강진우는 방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분노에 가까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금빛 장식이 새겨진 화려한 고급 가구들, 예술품처럼 정교한 진열장,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값비싼 장식물들조차 지금의 그에겐 먼지보다 못한 존재였다. 그가 이토록 불안한 이유는 다름 아닌 기다림 때문이었다. 모든 생각나는 즉시 행동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로서는 가만히 정보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다. 하지만 부하들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정보국의 보고가 도착하기 전까진 이 자리를 지켜야만 했다. 방 안에는 강진우 외에도 유아원을 포함한 10명가량의 여군 장교들이 함께 있었다. 그녀들은 방 구석구석에 앉거나 선체로 강진우를 둘러싸듯 배치되어 있었고 모두가 말없이 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강진우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고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 부하들이 충성심 하나는 끝내주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도무지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다. 물론 그들만 탓할 수는 없었다. 애초에 지금 같은 일은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본인조차도 정보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다들 일단 돌아가서 쉬어. 정보국 쪽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다시 부를게. 그 말에 소위 에이서가 곧바로 고개를 들며 외쳤다. 지휘관님, 저희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여군들도 연이어 같은 의견을 냈다. 모두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듯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중위 유아은이 입을 열었다. 우린 지휘관님 말씀을 따르는 게 맞아. 지금은 쉬는 게 좋겠어. 정보가 오면 분명 우리가 출동할 가능성이 높아. 그때를 대비해 체력을 아껴야 해. 그 말을 들은 강진우와 여군들은 동시에 유아은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평소 말없이 지켜보기만 하던 그녀가 갑자기 판단을 내리다니. 사혜리는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아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그녀가 그동안 대장 언니로서의 책임감을 제대로 가지지 못해 소극적이었다는 건 사혜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분명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조만간 진짜 대장 언니로 다시 태어날 날이 머지않아 보였다. 에이서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우리가 출동해야 할 수도 있다니? 그건 무슨 뜻이야? 유아은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지휘관님께 들었겠지만 강리나 언니랑 다른 분들이 갱단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크대. 정보국장 말로는 이 행성에서 납치당한 여성들은 대부분 나비무희회라는 갱단 손에 넘어간다고 했어. 근데 그 조직이 워낙 세력이 크고 정부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존재라 결국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말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방금 전 강진우가 정보국장과 나눴던 대화를 반복해 들은 터라 모두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다. 결국 무력을 써서라도 강리나와 그녀의 동료들을 직접 구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성격이 불같은 에이서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럼 뭐해? 나비무희회한테 당했단 말이지. 당장 찾아가서 멱살 잡고 사람 내놓으라 해야지. 그 말에 모두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자 에이서는 민망했는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 그치. 우리가 아직 그 조직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지?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정보를 기다리는 거야. 나비무희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명령이다. 모두 돌아가서 쉬도록. 명령이라는 말이 떨어지자 모두가 벌떡 일어나 정자세를 취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차례로 정돈된 동작으로 방을 나섰다. 에이서의 방. 에이서는 땀에 젖은 채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고
맞은편에 앉은 임설이는 손에 든 노트북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A선은 고개를 치켜들며 물었다. 설이나, 뭐 보고 있어? 임설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명단에서 혹시 말란성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보고 있어. 명단. A선은 땀을 닦던 수건을 멈추고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다. 그리고 곧 눈을 번쩍 뜨며 말했다. 설마, 그 명단, 아직 안 없앤 거야. 임설이는 노트북을 덮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렇게 쓸모있는 걸 왜 없애? 그야. A선은 뭔가 말하려다 갑자기 주제를 돌렸다. 근데 말란성엔 마땅한 사람 없어. 임설이는 A서가 왜 화제를 바꾸는지 알고 있었다. 그 명단은 과거 자신들과 조직이 연계되어 있을 때 수많은 정보를 미끼로 수집해온 블랙리스트였고 그 안에는 각계 인사들의 치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조직과의 관계를 끊으며 그런 기록들을 없애버렸지만 임설이는 그중 일부를 남겼다.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말란성은 관광지야.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을 리 없지. A선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생각이 떠올랐는지 물었다. 근데 우리 정말 나비무희회랑 붙게 되면? 우리가 뭘로 싸워? 총도 칼도 하나 없는데. 임설이는 고민하듯 고개를 기울이더니 말했다. 설마 진짜 싸우게 될까? 여기 관광 중심지야. 그런 일 생기면 이미지에 치명적이라서. 아마 정보국이 나서서 중재하고 인질 석방시키려 할 거야. A선은 비꼬듯 말했다. 정보국이 나선다고? 지휘관님이 전해준 말 못 들었어. 걔넨 나비무희회 눈치 보느라 입도 못 댄다잖아. 게다가 우리 지휘관님 성격 모르냐? 누가 우리 사람 건드렸다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 안 둘걸. 임설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무기도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설령 무기가 있어도 여기선 사용 못해. 헌병사나 경찰국이 관광 질서 깨는 건 절대 못 참지. 후. 이 관광 성계라는 곳, 진짜 뭐야? 매년 실종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모른다니. 어디가 안전하다는 거야. 여기가 제일 위험한 데지. 임설이는 진지하게 말했다. 여기 공권력과 범죄 조직이 짝짝꿍이야. 실종 사건도 다 묻혀버리는 구조고. 게다가 실종된 사람들이 대부분 혼자거나 단체 관광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들이라서 더 조용한 거지. 만약 우리 동료가 납치 안 됐다면 우리도 그냥 여긴 안전한 별이구나 하고 믿었을 거야. 그 말을 하던 임설인의 눈이 번쩍 빛났다. 잠깐만. 강리나 언니랑 그분들 혼자 아니었잖아. 그리고 갱단들이 납치할 땐 대개 철저히 조사하고 움직여. 호텔 체크인 정보만 확인해도 우리가 군인이란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뭔가 수상해. A서도 놀라 물었다. 수상해. 어떤 점이 수상하다는 거야? 설마 우리를 노린 거야? 우리가 타깃이라도 되는 거야? 임설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확신은 없어. 하지만 단순히 외모나 돈이 목적은 아닐 거야. 뭔가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어. 내 촉이 말하고 있어. 이건 어떤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야. A선은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렸다. 음모라. 너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더 헷갈리네. 우리가 누굴 건드린 것도 아닌데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음모의 첫 희생양이 되는 거야? 임설이는 고요히 말했다. 나도 설명은 못하겠어. 하지만 분명히 느껴져. 지금 폭풍 전야야. A선은 임설인이 찡그린 얼굴로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 너도 자주 말했잖아. 음모가 생기는 건 누군가가 그걸로 이득을 보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이득을 보느냐만 잘 보면 누가 꾸민 일인지도 자연스럽게 나올걸. 임설이는 그 말에 번뜩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떨궜다. 이 사건으로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본다는 걸까? 이 행성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했고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 하나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뻗어 연습을 시작한 에이서를 보며 말했다. 호텔 컴퓨터실 가서 정보 좀 뒤져볼게. 에이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못 찾으면 나중에 알려줘. 한편 맨드라는 침대 위에서 기지개를 쭉 켜며 일어났다. 알람을 맞춘 것도 아니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음에도 딱 5시간 만에 눈이 떠진 걸 보면 자신의 생체 리듬 하나는 제법 괜찮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욕실로 간 맨드라는 세면과 정리를 마친 뒤 거울 앞에 선 자신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맨드라의 얼굴엔 긴장감이라기보다는 묘한 자신감이 엿보였다. 이제부터 며칠간은 잠은 사치겠군. 그는 거울에 비친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번 일만 성공하면 그 정도 고생쯤은 기꺼이 감수하지. 그는 통신기를 꺼내 비서를 호출했다. 연결음이 이어지는 동안 맨드라의 입가에는 묘한 웃음이 걸렸다. 지휘관은 미리 쉬고 부하들은 고생하고 이게 바로 계급이라는 거지. 누가 안 올라가고 싶겠어? 일 끝나면 고생한 우리 비서한텐 푹 자게 해줘야겠네. 비 소리와 함께 통신이 연결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맨드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턱을 쓰다듬고 말했다. 준비는 다 됐나? 비서는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전부 완료됐습니다. 장관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굳이 마중 나올 필요는 없다. 자네가 직접 팀을 이끌고 1단계 계획을 실행하게. 난 강진우와 접촉을 마치고 나서 2단계에 들어갈 거니까. 맨드라는 넥타이를 고르며 덤덤하게 말했다. 명령 확인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엔 기대와 흥분이 가득 배어 있었다. 돈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신날 수밖에 없지. 맨드라는 통신을 끊고 거울 속에 자신을 마지막으로 정돈한 뒤 조용히 말했다. 좋아. 이제 강진우를 만날 시간이군. 그렇게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방을 나섰다. 한편 해적 성계의 어느 지하조직. 소규모 갱단 수장 늑대가 으리으리한 비밀 본거지의 홀에서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이상하단 말이지. 왠지 눈꺼풀이 계속 떨리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옆에서 술이 얼큰하게 오른 부하가 웃으며 말했다. 두모, 미신 믿지 마세요. 눈꺼풀 떨리면 복권 맞을지도 모른다니까요. 늑대는 술을 벌컥 들이켜고 욕을 내뱉었다. 복권은 개뿔. 저 썩을 놈의 헌병사놈들. 쓸데없는 골칫거리만 우리한테 떠넘겨놓고 정작 무슨 정보 하나도 안 줘. 나야 그들이 나비무희에 때려잡을 줄 알고 기대 좀 했는데. 지금 보라고. 세상 고요 그 자체야. 부하가 나지막이 말했다. 두모,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일은 대기업들이 후원하는 대형 콘서트 개막일이잖아요? 헌병사도 그 타이밍은 안 건드릴 거예요. 늑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젠 영역 확장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 문제는 그 귀찮은 여자들 어떻게 처리하느냐야. 만약 강진우가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우린 진짜 죽은 목숨이야. 부하는 낙관적으로 말했다.
설마요 강진우가 오면 그냥 말하죠. 우리가 나비무 희회한테서 구출한 거라고. 그럼 감동해서 우리한테 감사하겠죠? 늑대는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다. 멍청아! 그 양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으로 보여? 믿어줘야 저런 말이 통하는 거지? 됐어. 일단 그 여자애들 상태부터 보러 가자. 우리 여직원들이 손이 거칠어서 챙기는 건 영광이야. 늑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 주변에서 술 마시던 거구들도 우르르 따라 일어났다. 가장 앞서갔던 한 거구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쉬! 갑자기 몇 줄기의 레이저 빔이 문을 뚫고 들어와 그대로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비명 한마디 없이 순식간에 전신이 타들어가며 검게 그을린 시체로 변했다. 적이다. 누군가의 외침과 동시에 사방의 건달들이 숨을 곳을 찾아 몸을 날리며 동시에 문 쪽을 향해 레이저 총을 난사했다. 늑대는 부하 몇 명에게 둘러싸인 채 몸을 피했고 그러던 중 문 옆 금속벽에 숨어있던 부하 하나가 레이저에 맞고 그 자리에서 타버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벽은 특수 금속으로 만든 방탄벽이었는데 그걸 뚫고 들어오다니. 열에너지 관통 레이저. 늑대는 경악하며 외쳤다. 보통 군이나 갱단이 쓰는 건 냉에너지 레이저라 특수 금속은 커녕 일반 장갑도 뚫기 어렵고 맞아도 그저 타박상이나 작은 상처만 남긴다. 그런데 지금 쏟아지는 건 열에너지요. 그건 특수부대, 그것도 인질 구출 전담부대나 다루는 최상급 무기였다. 늑대는 즉시 자신이 처음 떠올렸던 헌병사가 입막음 하려는 거 아냐 아는 의심을 버렸다. 헌병사나 경찰국은 이런 무기와 부대를 운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걸 쓸 수 있는 건 이 행성에서는 오직 정보국뿐이었다. 젠장. 우리 조직은 정보국이랑 원한도 없었는데. 설마 저놈들, 강진우 부하들 때문에 온 건가? 늑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소리쳤다. 쏘지 마라. 항복한다. 그러나 그 곁에 있던 부하 하나가 울분에 차 외쳤다. 두모. 왜 항복이해? 저놈들이 우리 형제들 그렇게 죽였는데 끝까지 싸워야죠. 늑대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북적이던 동료들이 벌써 10댓 명은 쓰러져 있었다.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살아남은 이들을 위해 울부짖듯 외쳤다. 우리가 뭘로 싸워? 저놈들은 인질 구출 전담 특수부대야. 그 말에 주변의 건달들이 말문이 막혔다. 갱단들은 경찰은 두렵지 않았다. 돈에 약하고 목숨도 아끼는 자들이니까. 헌병도 무섭지 않았다.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특수부대는 다르다. 그들은 정체도, 소속도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협상이나 타협 따윈 통하지 않았다. 저항이라도 할라치면 바로 사살. 결국 남은 7, 8명의 거구들이 무기를 던지고 양손을 머리 위에 얹은 채 쭈그리고 앉으며 외쳤다. 쏘지 마세요. 항복합니다. 그들이 항복을 외치자 문밖에서 날아들던 레이저는 멈췄고 곧이어 검은 전투복과 전신 헬멧, 소음 차단 전투화로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방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그들의 총구는 곧장 늑대의 이마에 닿았다. 차디찬 총구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늑대는 문밖에서 딱딱 울리는 구두 소리에 눈을 번쩍 들었다. 특수부대가 저런 소리 나는 구두를 신을 리가 없는데. 그가 문 쪽을 바라보자 말쑥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우아하게 그 앞에 서 있었다. 늑대는 순간 놀랐지만 곧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바로 정보국장 비서, 실질적으로 헌병사 부국장급의 실세였다. 이 작전에 나선 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 비서는 주변을 가볍게 훑어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때 한 특수부대원이 급히 방 안으로 들어오며 경례를 올렸다.
보고 드립니다. 인질 8명 전원 무사히 구조 완료. 적 13명 사살. 아군 피해 없음. 그 보고를 들은 늑대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여자들. 다 죽었다는 소리였다. 그들 중엔 자기 아내와 딸도 있었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의 늑대는 말없이 망연자실해졌다. 곁에 있던 한 부하는 절규했다. 소라야. 너희들을 이렇게 보내지 않겠다. 그는 벌떡 일어나려다 그대로 총에 맞아 순식간에 타들어간 채로 쓰러졌다. 또 다른 이는 황급히 소리쳤다. 우린 테러리스트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역시 곧장 사살되었다. 정보국장 비서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소매를 정리한 그는 마치 커피 주문하듯 덤덤히 말했다. 전원 사살해. 그 말과 동시에 총성이 방 안을 휘감았고 남은 자들은 죄다 타버린 시체가 되어 바닥에 나뒹굴었다. 비서는 얼굴을 찌푸리며 코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냄새 좀 역하네. 현장 정리 시작. 특수부대원들은 거수경례 후 순식간에 작업에 들어갔다. 비서는 조용히 방을 나서며 넥타이를 정돈하더니 곁에 병사에게 물었다. 넥타이, 삐뚤어진 거 없지?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만족한 듯 웃으며 어깨를 툭 쳤다. 좋아. 그럼 이제 백설공주를 깨우러 가볼까? 한편 에이서는 숨을 헐떡이며 호텔의 컴퓨터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다. 그 안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던 임설인이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외쳤다. 정보국장이 왔어. 당장 지휘관님한테 가자. 하지만 임설인은 에이서가 기대한 것처럼 당장 달려나가진 않았다. 그녀는 대신 홀로그램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전에 이거 좀 봐봐. 에이서는 답답한 마음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호기심이 발동해 화면 앞으로 다가갔다. 뭐야, 이 숫자들. 뭐가 대단하다고. 임설이는 마우스를 조작하며 특정 줄을 가리켰다. 여긴 송금 계좌, 여긴 입금 계좌야. 뭔가 안 보이니? 에이서는 그제야 숫자의 정체가 은행 계좌 정보임을 깨달았다. 이거 전부 한 계좌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임설이는 몇 번 더 클릭하며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3개 자료를 추적해보니 매달 수만 개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꾸준히 이 3개 계좌로 입금되고 있어. 에이서는 놀라 입을 벌렸다. 내 해킹 실력은 알았지만 설마 우주은행에까지 접속했단 말이야. 임설이는 이마를 짚었다. 지금 그게 중요해. 그리고 이건 우주은행이 아니라 말란성 은행이야. 에이서는 여전히 감탄을 멈추지 못하며 말했다. 난 평생 해도 못 뚫겠네. 임설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도 화포만 쏘고 다니니까 그렇지. 아무튼 이 3개 계좌는 각각 경찰국, 헌병사, 출입국관리국 공식 계좌야. 그리고 수만 개 입금 계좌는 다 말란성의 기업들이나 개인들이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에이서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곧 탄식을 내뱉었다. 그럼 이 행성의 관공서랑 갱단이랑 한패라는 거잖아. 임설이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행성의 공권력과 범죄 조직은 한통속이야. 우린 이 행성을 상대로 싸울 수 없어. 에이서는 턱을 괴며 중얼거렸다. 그럼 우린 정보국이랑 힘 합치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지. 정보국도 저쪽 눈치 보고 있었지. 아니면 아예 같이 한통속일 수도 있고. 어휴, 이건 지휘관님이 고민하셔야겠네? 그녀는 임설인의 팔을 잡아끌며 말했다. 빨리 나가자. 임설인은 외쳤다.
잠깐만. 자료 저장부터 하고. 그녀는 황급히 홀로그램 카드에 모든 기록을 복사해 넣었다. 그 시각, 맨드라는 굳은 표정으로 강진우 앞에 앉아 있었다. 강진우 소령님, 정보에 따르면 오늘 낮에 쇼핑몰에서 나비무희회가 향정신성 약물로 여성 8명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 납치가 아니라 명백한 표적이었습니다. 강진우는 주먹을 꽉 쥔 채 잠시 머리를 굴리다 말했다. 표적이라니? 처음부터 우리를 노렸다는 건가요? 난 나비무희회 쪽과 원한은 없는데요. 맨드라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호텔 커피숍에서 주먹 좀 쓰신 그 양반들. 그게 나비무희회 쪽이었습니다. 강진우의 눈이 번쩍이며 그는 앞에 놓인 고급 찻잔 세트를 그대로 박살냈다. 망할 놈들. 진작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날려버리는 건데. 그의 분노에 방 안이 술렁이자 그는 곧 부하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하다. 내 성질 못 이기고 그들과 엮인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는 커피숍에서 있었던 사건을 간략히 설명했다. 물론 사건의 진짜 이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직 유아은과 다른 여군들이 말도 꺼내기 전에 맨드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 소령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하들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 그 불량 배들에겐 이미 오래전부터 눈에 띄었을 겁니다. 싸움이 없었더라도 그녀들은 결국 납치당했을 겁니다. 나비무희회에게는 그녀들은 돈이 되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도구라는 말에 방 안에 있던 여군들은 하나둘 고개를 떨궜다. 그 말은 그녀들의 아픈 과거를 적나라하게 떠올리게 했고 강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는 얼른 화제를 돌렸다. 맨드라 씨, 혹시 나비무희회 본부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맨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진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의 어깨를 움켜쥐고 흔들고 싶은 충동을 꾹 참고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여군들도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눈빛을 빛내며 맨드라를 바라보았다. 맨드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강 소령님, 나비무희회는 납치한 여성들을 본부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다른 행성으로 보내 훈련시킨 뒤 몇 달 후에야 다시 이쪽으로 들여오죠. 뭐라고요? 벌써 보냈다고요? 강진우는 벌떡 일어나 맨드라의 어깨를 꽉 움켜잡았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무슨 행성입니까? 방 안은 술렁이었다. 우주처럼 넓은 공간에서 특정인을 찾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과도 같았다. 여군들의 표정도 금세 어두워졌다. 겨우 자유를 얻은 자매들이 또다시 지옥 같은 곳으로 끌려간다니. 맨드라는 철제 집게로 팔을 조이는 듯한 압박에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외쳤다. 아니, 이번만큼은 아직 안 보냈습니다. 연애 콘서트 때문에 두 대기업 인원과 관광객이 몰리면서 우주항이 꽉 막힌 상태라 지금 빠져나가면 들킬까봐 공연이 끝나고 내일 밤 7시 이후에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강진우는 맨드라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군요. 맨드라는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 정보원에 따르면 그들이 움직일 시점은 내일 저녁 7시 이후이며 정보원 위치가 낮아서 유감스럽게도 여성들이 감금된 위치나 이동 경로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때 유아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맨드라 씨, 혹시 내일 그 시각에 경찰국이나 헌병사를 동원해서 우주항을 봉쇄해 줄 수 있을까요? 맨드라는 잠시 멍해졌지만
방 안에서 강진우 다음으로 말을 꺼낸 인물이라는 걸 고려해 그녀가 핵심 참모라는 것을 짐작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 쪽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 됩니다. 모두가 문 쪽을 바라보았고 강진우와 맨드라는 문을 열고 들어온 임서린과 에이서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맨드라는 속으로 감탄했다. 역시 전부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니 하나같이 뛰어난 사람들이군. 왜 안 되는 거죠? 듀아언이 물었다. 임서린은 곧장 정자세로 경례한 후 홀로그램 카드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이유는 이 안에 있습니다. 경찰국, 헌병사, 출입국관리국. 전부 나비모의회와 결탁했습니다. 이건 그 증거입니다. 카드를 받아든 강진우는 내용을 펼쳐 확인했다. 맨드라는 그 내용을 슬쩍 보기만 해도 어떤 정보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속으로 안도했다. 휴, 다행이다. 난 현금만 받았지. 저 녀석들처럼 계좌로 주고받지 않았지. 안 그랬으면 지금쯤 나도 저 카드 속에 있었을 테고 바로 현장에서 강진우한테 제거당했겠지. 강진우는 자료를 훑은 뒤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다. 그리고 냉소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세 부서는 매달 수십억을 받아먹고 있었군. 특히 무야궁이라는 계좌는 매달 1억 이상씩 보내고 있어. 맨드라 씨, 무야궁이란 이름 나비모의회와 관련이 있습니까? 맨드라는 식은땀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무야궁은 나비모의회의 외부 기업 명칭이자 본부가 위치한 나이트클럽 이름입니다. 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맨드라 씨. 그가 이 말을 하자 맨드라는 곧장 이별의 신호라 판단하고 급히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강소령님. 당신께서 부하들을 구하러 가려는 건 알지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나비모의회는 회원 수만 5만 명에 달합니다. 경량 무기는 기본이고 그 규모는 지방 예비군 수준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우와 여군들의 얼굴이 굳자 맨드라는 그때다 싶어 고민하는 척을 하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저희 정보국을 먼저 떠올려 주신 것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방 안의 감탄 어린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정보국은 병력이 약해 전투는 어렵지만 경찰국이나 헌병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별도로 전투 능력이 뛰어난 용병을 섭외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내일 오후 5시 전까지 정예 용병 부대를 소집하겠습니다. 사실 맨드라의 속은 복잡했다. 강진우가 너무 빨리 헌병사와 나비모의회의 관계를 알아차리는 바람에 나중에 벌어질 경찰국과 나비모의회 간의 전투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 꼬일까 걱정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나중에 헌병사를 배신자로 몰아가는 데 더 설득력도 생긴다는 생각에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때 유아은이 분위기를 이어받아 입을 열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드라 씨, 용병들의 지원은 정말 든든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군인입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도 직접 구출 작전에 투입되고 싶습니다. 무기를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모두 특수 장비 사용에 능한 정규 군인들입니다. 민폐는 끼치지 않을 겁니다. 방금 마음을 놓은 맨드라는 다시 난처한 표정이 되었다. 원래는 제3자를 통해 몰래 무기를 넘기려던 계획이었는데 정식으로 요구받으니 자기 이름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군부가 감시하는 정보국 입장에서 무기 공급이 발각되면 골치 아파지는 건 당연지사. 강진우는 그 표정을 읽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무기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맨드라 씨는 용병과 정보 수집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 말에 맨드라는 안도하며 곧장 수락했다. 잠시 후 모두는 몇 가지 작전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맨드라를 배웅하며 작별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호기심이 폭발한 에이서가 외쳤다. 지휘관님, 대체 무기는 어디서 구하실 건가요? 강진우는 대답 대신 유아은을 바라보며 물었다. 유아은, 우리 부대에서 특수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원이 몇이나 되지? 그 말에 유아은은 순간 얼어붙었다. 어쩌지? 그런 건 전혀 파악 안 해놨는데. 대장 역할을 하려면 이런 것도 다 외워뒀어야 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책임감을 갖고 침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지휘관님. 그건 제수연 소유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수연이 곧장 격려하며 말했다. 보고드립니다. 특수부대 훈련을 이수했고 특수장비 운용이 가능한 인원은 총. 에이서는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 다시 물었다. 근데 지휘관님, 무기 구하는 방법은? 그리고 왜 갑자기 특수장비 인원을 물으신 거예요? 강진우는 에이서의 기복심한 성격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고소했다. 얘는 도대체 왜 이설인처럼 가면 벗은 이후에도 차분해지질 않지? 그는 결국 웃으며 대답했다. 군수품 밀매상에게 주문 넣을 거야.